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캐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집값은 떨어지는데 왜 전셋값은 계속 오를까요? 올해 수도권 아파트 중에 전셋값이 5천만 원 넘게 오른 가구가 53만 가구나 된다는 보도가 있었죠. 전세금 고공행진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언론에선 이런 현상을 두고 전세 대란, 미친 전셋값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전세 대란은 월세 또는 반전세의 증가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전세 구하기가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 하는 현실에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는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반전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세 대란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죠. 많은 사람이 집 살 여력이 없어 전세로 눌러앉았고 전세 수요가 늘자 집값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시작해서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싼 값에 내놓게 되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요. 월세가 증가한 것은 은행 저금리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맡기고 받는 이자보다 월세로 얻는 수익이 더 커진 탓이죠. 결국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한 경제연구원 발표로는 빚을 얻어 집을 산 하우스푸어가 3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4.1 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부동산 후속 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더 강화되거나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바꾸는 등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전세 대란, 이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단기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결해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 친구인 한 기자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1994년,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 인기 때문에 그때의 오늘 기사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그때의 오늘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올렸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이게 강남 학군이 뛰면서 그쪽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걸 걱정하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정책으로 집값과 전세값을 잡아보겠다 이런 시도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집값은 계속 내리고 계속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전세값만 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활성화도 필요할 거고요. 또 공공주택 공급도 필요할 텐데 이런 미친 전세값의 고비가 더 시간 걸리지 않고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요즘은 다 전쟁통 같고 좀 난리 같고 그렇습니다. 올 겨울에는 또 사상 최대의 전력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에너지 수급이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와 오늘 또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확대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놓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전 비중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보니까 사실상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이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확실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제2차 국가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석광훈 정책위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셨죠? 네, 오전에는 이 공청회 가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공청회 패널로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네.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던데 괜찮으셨어요? 네, 저보다도 삼척
신규 네. 원전 부지 주민들하고 뭐 밀양에서도 주민들이 오셨었는데 네. 사실 많은 좀 뭐 이렇게 몸싸움이라든가 네. 사실 이렇게 많이 그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많이 그 이야기들을 못 하고 뭐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밀양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전을 더 짓느냐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원전을 그러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2차 계획안에서 더 짓는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물론 명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그 현재 원전의 이제 발전 설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네. 이 비중을 이제 29%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 숫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비중상으로는 늘리겠다. 이제 이런 이제 뭐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11기를 더 짓기로 했잖아요. 예, 현재 네. 그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것이 11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3기에다가 이 11기를 합하면은 한 29%까지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 앞으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다 건설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2035년이 되면은 이제 29%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계산을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맞추려면 원전을 좀 더 짓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정부 측의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테니까 그렇다는 게 정부 측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같아요. 네. 그래서 7기가와트의 전력 생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7기가와트라고 하면은 그냥 잘 안 와닿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예, 7기가와트라는 거는 이제 정부 측 그 패널로 참석한 이제 네.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제 그 담당 연구원이 이제 아마도 추가적으로 7기가와트라는 네. 원전 그 용량의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7기가와트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가와트가 이제 현재 영광 원전 한 기의 용량이 1기가와트인데요. 네. 1기가와트를 이제 가정용으로 공급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1기가와트는 100만 킬로와트인데 한 가정당 계약 전력이 보통 3킬로와트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약 한 3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용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7기가와트라는 게 지금 계획안이 그 목표로 하고 있는 2035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 건설을 할 발전 설비 용량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원전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분명치는 않은 거잖아요. 화력 발전으로 7기가와트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앞으로 사실 이게 2030년, 2035년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가서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수요 전망을 한 담당자들도 그걸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건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큰 장기 전망을 기준으로 원전의 숫자라든가 용량을 지금 네. 설정하는 것이 사실 그 정부 투자 공공 투자인데 이게 네. 또 이 투자의 실패로 그러니까 이 수요 예측과 안 맞아서 이게 투자의 실패로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이 수요 전망은 어디까지나 참고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발전 설비 투자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전력 수급 계획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에너지 기본 계획은 이제 세부 에너지 원별 계획을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그 전체 그 에너지 원별 그 하부 계획들의
그 계획의 지침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에서 세부적으로 원전의 이제 비중을 정한다라는 것은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좀 위험한 문제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원전의 비중을 결정하려면은 이 지금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초고압 송전선로, 즉 밀양 사태 같은 네. 이제 초고압 송전선로가 된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수도권으로 지금 그 동해안의 원전, 특히 지금 울진이라든가 신울진 원전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그 초고압 송전망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때 이 초고압 송전선로로 하면은 그 비용도 싸지고 용량도 커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일종의 그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그 담는 효과가 네. 이제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송전선로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끊기거나 여기서 고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도권은 물론 이게 광역정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산형 전원으로 가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만, 여하간에 송전망을 새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판단도 네.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원전 비중을 확정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그 헌법이 있고 뭐 하위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네. 하위법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들을, 세부적 이야기들을 뭐 당위법에서 뭐 먼저 해버린 거네요. 네, 숫자까지 정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정부가 네.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22%에서 29%를 민간 워킹그룹에서 제안을 했고요. 그걸 29%다라고 이렇게 못 박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정부 내에서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석 의원님, 이게 저희가 잡음이 많은데 네네. 위치를 조금 바꾸시거나.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네네.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네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을 다루는 담당 부서도 있지만, 이제 많은 이해 당사자들, 특히 원자력계라든가 또 청와대라든가 이런 이 정부 내에서도 다른 이제 이해관계를 가진 네. 이제 그룹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계속 쓰고 있는 걸 보면은 7기가와트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광이 한 1기가와트. 그래서 뭐 많게는 원전이 한 7개 정도 더 지어질 것이다 라고들 쓰고 있어요, 기사를. 네. 근데 이제 네. 원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이게 확정은 안 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연 초고압 송전선로를 새로 지금 예를 들면 삼척 원전 부지가 만약에 그게 또 신규 원전이 들어서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은 삼척에서 지금 수도권까지 200km가 넘는 구간을 그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게 공학적으로 안정적인 건지, 이런 판단을 지금 수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낼 수가 있는지, 그거는 그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고, 또 불필요하게 갈등만 많이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이 원전 말고 사실은 그 에너지 가격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떤 핵심 내용인데요. 이 원전 비중 문제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종의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다른 중요한 성과들이 지금 묻히고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원전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주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원전으로 가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쪽, 그다음에 원전이 또 경제적이라고 얘기하는 쪽, 이렇게 해서 좀 붙이면은 기사가 조금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생생경제 출연하셔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우리나라처럼 지금 1차 에너지인 유류와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이 역전돼서 네. 가격이 형성된 나라는 OECD 국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력 수요가 매년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나서라거나 네.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수요가 아니라 단순하게 기존에 유류로 쓰던 에너지 수요를 그냥 전기로 대체하는 거 네. 이런 일종의 이제 전환 수요라고 하는데요. 그 수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면은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동안 물가 인상 억제 차원에서 계속 억제를 해왔는데 전기요금을 이제 좀 정상화시켜서 올리고 그리고 네. 유류에 대해서는 또 과도하게 중과세 정책을 취하는데 과세 수준을 좀 낮춰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부가 이번에 네. 그동안 과거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좀 개혁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입장을 선명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향후에 하부 에너지 계획들 그리고 에너지 소비 관련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가격 신호를 받는 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든지 네. LNG나 이런 데 프로판 세율을 네네. 인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성과가 가려져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원전에 이게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또 중요한 것이 가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커피. 프림에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 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이원 모델 김연아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세무 상담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의 앱 예스에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요즘 수산물 드시나요? 전 솔직히 거의 안 먹고 식탁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진 모르겠는데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안 먹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어제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더군요. 올 한 해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과 국내산 수산물은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안전하다고요.
조사가 허투루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검사 대상도 26종이나 되고 계속된 검사 결과에서 방사능 오염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준치에만 못 미치면 안전한 걸까요? 일부에서는 방사능 안전 기준치란 제로, 0이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괜한 방사능 괴담을 다시 퍼뜨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난 9월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이나 일본산이 다 괜찮다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괜찮은 게 정말 확실하다면은 여론이 어떻든 수입 금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였고 정말 괜찮다 확신이 없으면은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국민들 혼란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인기 그룹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방사능이 정부 허용치 이하라 안전하다 이런 홍보 영상에 등장을 했고 그룹의 리더는 1년 동안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다가 내부 피폭 판정을 받았죠. 이런 소식을 이미 접했던 많은 국민들이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선 수산물 안전 홍보 시식회 있는 그대로 믿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던 일본산 수산물을 왜 갑자기 수입 금지했는지 국민들은 아직 속 시원한 해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뭘 담고 식탁에 뭘 올릴지는 대개 엄마들이 결정을 합니다.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엄마들이 납득할 만한, 믿을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 많은 저 같은 엄마 그리고 기자가 혹시 TPP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닐까? 원전 우려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닐까?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서게 되는 메비우스의 띠 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겁니다. 김윤경의 직구본색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신구 이순재입니다. 내가 시골 산다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 4주만 살아봐. 여기도 가스대. 가스비 엄청 걱정해. 이까지가 그 드라미를 잡아.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니들이 보일러를 알아?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세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또 어렵게 마련한 이 보증금을 혹시라도 떼이는 것은 아닐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2.3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 중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전세금 안심 대출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지를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세금 안심 대출 제도. 이게 기존의 전세금 대출과는 좀 다른 상품인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도입이 되는 건지 좀 살펴주시죠. 네, 네. 우리가 전세집을 구할 때 크게 두 가지 정도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요. 네. 또 하나는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바로 전세금 안심 대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구조로 돼 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전세 대출 제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 그러니까 집을 구해서 들어가 사시는 분이 보증을 2번 가입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보증은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하고요. 네. 두 번째 보증은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보증에 모두 가입해야 하다 보니까 절차가 번거롭고요. 또 보증료도 2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금 안심 대출이라는 상품이 나왔고요.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 반환 보증 한 번만 가입하시면 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한주택보증과만 보증 계약을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요. 네. 이 채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가 아닌 대한주택보증에 전세금을 돌려주게 되고요. 네. 예,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서 은행 대출이 있다면 은행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요. 나머지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3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1억 원 끼어 있다면 돌려받은 3억 원 중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은행에 1억 원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요. 남은 잔액 2억 원 이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은행도 좋고 대출금 다 받으니까요. 그럼 또 세입자는 또 남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금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를 낮춰보겠다라는 게 네. 정부의 의도인데요. 현재 여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보통 4%대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이제 우리은행에서 시범 실시를 먼저 합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시범 실시하는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보다 0.4%포인트 정도 낮게 시작하겠다. 그래서 평균금리가 약 연 3.7%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도 같고요. 조건이 어떤가요? 예, 세 가지 조건을 따집니다. 네. 첫째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 2억 원이라면 80%니까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자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네. 그게 바로 금융 비용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하는 대출이자 비율, 이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 비율이 40%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이 물론 배우자의 소득까지 다 포함해서 예. 저희들이 대출 금융비용 부담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상 주택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가구, 또 단독 주택 다가구 다 되고요. 네. 오피스텔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주택의 선순위 채권액, 그러니까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선순위 채권액에다가 전세 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에서 70% 이내여야 합니다. 아파트는 90%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드리고요. 오피스텔은 80%, 기타 주택은 70%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다면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까다로운 건가요?
너무 까다롭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앞에서 선순위 채권하고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집값의 90에서 70% 이내여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90%까지 인정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선순위 채권이 9천만 원.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 내주기 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 이게 9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이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 채권하고 전세금이 90% 이내여야 하니까 네.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을 넘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런데요. 최근 수년 동안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라면 전세금이 집값의 70%를 대부분 넘기 때문에 깡통주택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네.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일부의 주장,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또 별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에 따른 보증료율 연 0.197%, 또 전세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율 연 0.5% 이걸로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입장은 세입자의 전세금 100%를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부실로 이어지고 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예전에 나왔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이게 말이 네. 많았잖아요. 실제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돼버렸었고 이번에 없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보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상품이 목돈 안 드는 전세2 네. 그 상품하고 예. 이제 그 상품을 개선해서 나온 상품이라서 예. 예전에 나왔던 상품보다 인기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작 좀 깡통주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곳에 입주하려는 전세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세금인데요. 세무 상담 해주는 수요일입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항상 어려운 상담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상담 내용을 일단 좀 알려드릴게요. 0981님인데 취득세 연구이나 물어보셨네요. 국회에서 통과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9월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우리 취득세 연구이나 국회 통과가 이루어졌죠. 이 안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2% 취득세에 과세하고 있는데 이게 1%로 내려가고요. 6억에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현재대로 유지가 됩니다. 2%. 9억 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4%에서 3%로 유지가 되는데 일단 적용 시점이 올해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접수를 한 세대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9월에 이제 취득세 납부하셨다면 소급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환급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저희가 그 주택 취득 기준일은 잔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잔금 네. 청산이나 등기 접수일이 둘 다 8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면 다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이건 아마 이제 공포된 날부터 저희가 환급 절차에 들어갈 텐데 내년 연초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그 취득세 환급 통지서를 아마 보낼 겁니다. 우편으로. 네. 과세관청에 따라서 그 통지 방식이나 신청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을 텐데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환부 가산금까지 가산해서 돌려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828 대책 이후에 잔금 치르거나 등기하신 분이게 되겠군요. 네. 그리고 9910님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지난달 말에 법인인 임대인과 방 3개짜리 연립주택 한 동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인은 연립주택의 일부 세대를 직원 숙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각 세대는 주거용 건물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 주택을 직원들의 거주 용도로 임차해 지방 연고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부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질문 주신 분도 법인이고 네. 임대를 하고 있는 회사도 법인인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우리 사업자가 사원용 주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택을 빌렸네요. 그죠? 이런 경우 임대 건물은 비록 회사 업무상의 용도로 쓰더라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부가가치세 면제가 됩니다. 네. 따라서 근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4조 1항에 보면은 우리가 왜 사업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나 업장에 왜 조그마한 방 하나가 네. 부속되는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시설로 봅니다. 그 경우만 제외하고 네. 일반적인 주택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면세 임대용력 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면세 계산서를 발행받으셔서 네. 그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모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것은 50원, 긴 것은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 앱 있습니다.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께서 바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역시 주택과 관련된 건데요. 3012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 1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부터 각자 조그만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등포에 약 2억 정도의 집이 있었고 아내는 도봉구에 약 1억 5천 정도의 작은 집이 있는 상태였고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 가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2주택 모두 세를 주고 사당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영등포의 집을 처분을 하고 10월 27일자로 사당동의 아파트를 한 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거래가 많으시네요. 영등포 집에 잔금이 늦게 들어와서 11월 5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내 명의의 도봉구의 아파트는 보유를 하고 있고 둘 다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처분한 영등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또 아내 명의의 아파트나 이번에 산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네, 집이 두 개가 있었고. 정리를 하자면 네. 미혼인 남녀가 다 네. 집이 있었어요. 그죠? 이분은 영등포에 집이 있었고 아내 되실 분은 도봉에 집이 네. 있는데 두 분이 혼인을 하면서 2주택자가 된 거죠.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건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네. 이렇게 혼인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집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먼저 파는 건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네. 나머지 주택도 2년 이상만 보유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를 먼저 팔아야 네. 되는데 본의 아니게 또 며칠 상간으로 3주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네요. 예. 이런 경우도 우리 일시적 2주택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네.
제가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을 샀는데 네. 옛날 집이 안 팔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옛날 집을 팔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1세대 3주택이 됐지만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것은 무시하고 네. 한 주택은 어차피 비과세 될 거니까 사당동에 새로운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면 됩니다. 근데 바로 파셨죠? 네. 10월에 구입하시고 11월에 등기를 이전해 네. 줬으니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양도소득세 해당 없겠습니다. 양동포 주택은 네. 주택의 경우에는. 자, 그럼 또 두 번째 질문이 아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이제 가지고 있는 네. 도봉 아파트 또 네. 새로 산 사당동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시점에서 역시 또 2주택이에요. 네. 이런 경우도 아내가 가지고 있는 도봉구의 주택을 새로 산 주택 구입 시점부터 3년. 지금 올해 10월 27일 날 사셨으니까 네. 앞으로 3년이면 2016년 네. 10월 27일까지 도봉구 아파트를 양도하시게 되면은 이것 역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인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네, 팔면 되고. 예. 비슷한 조항이 또 있습니다. 네. 제가 노부모를 부양하기 네.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부모님 집 하나, 제 집 하나 있을 경우 그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 예. 이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한 8가지 정도가 있는데 꼼꼼히 따져보시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담 주셨는데요. 6326님이 12월 20일에 입주 잔금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해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 완전 면제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물론 그 기준 주택 규모라든지 가액이 있을 텐데 네. 예,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구입하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그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8가지 경우에 더 예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조금 더 예로 들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상속으로 주택 하나 네. 들었을 경우 내 가지고 있던 집을 팔 때 상속 주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물려받았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만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취약이라든지 질병 요양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또 네. 거주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발령이 부산으로 났다든지 이런 경우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네. 그 보유 기간에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 잘 알아야지 그러게요. 세법이 세금을 너무 어렵죠.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세무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난대.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 다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강인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요즘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많이 나옵니다. 대책이 대책다우려면은 발표에서 끝나지 말고 결과로 말을 해야겠죠.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던 전세금 안심대출. 조금 전에도 짚어봤지만은 이게 과연 그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 자격 조건 맞출 수 있을까? 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있으나 마나한 대책으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또 현호석 경제부총리도 오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끝나지 않도록 결과로 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